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너 실리콘밸리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AI 분야의 컴퓨터 비전, 로봇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에 좀 전문가급으로 내가 두 개를 다 통달했다 한다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사실은 수십 년이 걸리는, 그래서 뭐 박사 과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파야 할 그런 전문 분야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준급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급으로 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창업을 한 분야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쓰레기 재활용 시장인데요. 이분이 과감히 뛰어들면서 미국 전역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굉장한 혁신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한 해에 75억 건 이상의 쓰레기를 분류하는 업체 AMP 로보틱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가도 그냥 리사이클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돼 있다 하면은 컴포스트, 랜드필, 리사이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에서 재활용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면은 사람들도 글쎄 뭐 이거 업체 가면 사람들이 다 해줄걸?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이제 중국이 갑자기 순도를 굉장히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수입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일정 이상 순도가 되지 않는 한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요건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우리가 쉽게 보내던 그 재활용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재활용 쓰레기 시장은 굉장한 골칫거리였다고 해요. 그 업체의 인력들이 직접 이거를 다 걸러내야 되는데 간혹 이걸 걸러내다가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 노출돼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다든가 다칠 요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폐혈증 이렇게 해서 인력들에게 건강상, 안전상 노출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박사 과정을 마친 한 졸업생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타냐 호로이츠인데요. 저 호로이츠라는 성에서 보듯이 유대인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학부때 4개의 전공을 합니다. 기계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과학, 경제학. 이후에 이제 박사 과정을 무엇을 택했을까요? 바로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캘텍에 가서 로봇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달파라는 곳에서 뭐 비상시 폭탄 해체,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에 투입되는 로봇 같은 연구 분야에 막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성능, 아주 세밀한 부분 제어를 요구하는 로봇을 연구하다가 상대적으로 사실 쓰레기를 분류한다 하는 로봇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더 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AMP 로보틱스는 지난해에만 이제 750억 개의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종이를 분류할 때도 사무실에서 쓰이는 종이냐 아니면 그 잡지에 들어가는 흐드러들한 그런 종인지 아니면은 서류 봉투에 들어가는 종이냐 그리고 필름이 부착된 종이냐 이걸 다 구분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쓰레기가 사람들이 인력이 이렇게 직접 이거를 검수할 때 사람한테 오염물질이 묻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거나 뭐 폐혈증 같은 위험이 있다거나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AI가 다 하나하나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타냐가 중점을 두는 건 바로 이 로봇 팔을 제어하는 AI 시스템인 거예요. 단순히 이게 재활용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재활용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에 중점을 두는데요. AMP 뉴런이 먼저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탐지한 다음에 로봇한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재활용할 물질들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이 재활용할 물질에 이제 오염물질이 있으면 이걸 제거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재활용할 물질들을 회복시켜 놓는 과정까지 이걸 다 이제 AI가 맡아서 지시를 하고 로봇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또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얼마나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활용의 패턴들이 어떤지를 또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합쳐져서 AMP만의 강점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창업은 2015년에 해서 당시만 해도 좀 펀딩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로봇 엔지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재활용 관련 전문가들이다 보니 뭐 시작은 이제 볼더 지역의 그런 맥주, 로컬 맥주 양조장 이런 데서 펀딩을 받아서 간신히 컨베이어 벨트를 하나 세워서 이제 거기에다서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종이에 관련된 재활용 단체에서 또 펀딩을 받아서 다음 그런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펀딩도 받고 로봇도 만들고 해서 이것들을 계속 실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AMP에도 기회가 됩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재활용 실패율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건강상 위험 때문에 잘 차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MP도 승승장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이제 첫 번째 시리즈 A 펀딩으로 1,600만 달러, 그런데 2020년에는 5,500만 달러의 시리즈 B, 그리고 2023년까지 걸쳐서는 9,900만 달러의 시리즈 C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한 1억 7천만 달러, 하나로는 2,200억 원을 이제 그 최근 3, 4년 사이에 투자 유치를 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글로벌 리사이클링 서비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늘었어요. 2020년만 해도 55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 지난해에는 600억 달러, 2030년에는 8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IPO 가능성도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타냐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당시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왜 재활용 쓰레기 업계에 도전을 했느냐 하니까 마타냐가 한 말이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정말 그동안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혹은 거의 방치됐던 이 영역을 이제 이 재활용이 되느냐가 아니라 재활용을 되게 만든다는 솔루션으로 바꿔서 아예 시장을 바꿔버린 형태인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콘텐츠로 새롭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